1994년 8월 1일 어떤 문어와 거래를 하기 위해 트로피컬랜드로 왔다. 원래는 나 혼자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조직에서 나랑 계속 이 멍청한 친구를 붙여줘가지고 별 수 없이 얘랑 둘이서 트로피컬랜드에 왔다. 애초에 이런 놀이공원에서 거래하는 것도 짜증났는데 이 덩치 큰 멍청한 친구랑 검은 옷 입고 놀이공원에서 단둘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기분이 더 나빠졌다. 주변은 다 밝은 옷 입고 커플끼리 손잡고 다니고 있는데 난 옆에서 계속 형님거리면서 기분 나쁘게 웃는 놈이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걸 보니 화가 계속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난 프로페셔널한 검은 조직의 간부이기 때문에 최대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거래 대상인 문어를 감시할 곳을 찾아다녔다. 혹시나 그 문어가 경찰이라던가 호위할 사람을 데리고 왔을 수도 있으니 멀리서 몰래 지켜볼 생각이었다. 그러려면 이 놀이공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고 높은 곳들을 찾아다녀보기 시작했다. 근데 옆에 있던 워커가 형님 여기서 제일 높은 곳은 저 제트코스터를 타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 이 새끼는 생각이 있는 놈인가 싶다. 지금 임무하러 와서 제트코스터를 타자고 하다니 멍청한 놈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면 거의 지는 게 챔피언치 이하 수준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트코스터 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재밌어 보였다. 그래 어쩌면 직장 후배 이런 개념 없는 말들도 바로 꾸짖는 게 아니라 못 이기는 척 들어주는 게 진정한 선배가 아닐까. 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별 수 없이 이 몰상식한 후배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다. 우리는 제트코스터를 타러 들어갔고 줄이 좀 길긴 했지만 우리 같은 범죄 집단들이 질서를 지킬 리가 없다. 바로 새치기를 해서 제트코스터를 탔다. 난 워커에게 쌍안경을 주며 그걸로 우리랑 거래하러 온 문어를 살펴보라고 말했다. 워커는 알겠다고 말하며 제트코스터에 안전바를 내렸다. 근데 묘하게 이 새끼 신나 보인다. 이 새끼도 뭔가 제트코스터 타고 싶어가지고 제트코스터 높은 곳 지나간다고 던져본 거였던 것 같다. 뭐 어차피 나도 타고 싶었으니 그냥 넘어가야겠다. 조금 뒤 제트코스터는 출발했고 오랜만에 놀이기구를 타서 좀 설렜다. 뭔가 타면서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갈 때 워커가 옆에서 비명을 살짝 지른 것 같았는데 좀 듣기 역해서 못 들은 걸로 했다. 아무튼 워커는 즐길 건 즐기면서 쌍안경으로 거래 대상을 살펴본 것 같았고 나에게 문어가 혼자 와있다 라는 말을 해줬다. 나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해서 딱 제트코스터만 타고 바로 문어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근데 갑자기 내 앞자리에서 피분수가 나오기 시작했다. 나도 조직 일을 하며 피를 꽤 많이 봤는데 제트코스터 타다가 갑자기 피분수를 보게 되니 살짝 당황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자 제트코스터의 운행은 멈췄고 바로 경찰을 불렀다. 근데 경찰이 오기 전까지 어떤 앳된 친구가 사건을 조사하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트코스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어디 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래서 나와 워커 역시 바로 빠져나오지 못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거기 잡혀 있었다. 솔직히 경찰과 마주치고 싶진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 도망가면 더 의심받을 수도 있으니 그냥 가만히 있어줬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줬다. 조금 뒤 경찰이 왔고 대충 조사하면 갈 길 가도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아까 나댔던 그 앳된 놈이 우리를 보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까 들어보니까 저놈이 고등학생 명탐정 남도일을 한 것 같긴 했는데 어린 놈의 자식이 너무 나댄다는 생각을 했다. 워커는 귓속말로 형님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릴까요? 라고 말을 했다. 이게 무슨 GTA도 아니고 경찰 중에서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무리 봐도 정말 생각 없는 친구인 것 같다. 난 일단 경찰 말대로 해줬고 여기서 일어난 사건을 관전해봤는데 대충 누가 범인인지 알 것 같았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그 고등학생 명탐정이란 놈도 눈치를 챈 것 같았고 바로 사건을 해결해줬다. 덕분에 나와 워커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바로 거래 장소로 향했다. 원래 둘 다 같이 가야 하지만 나와 워커가 많이 눈에 띄는 편이라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은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했다. 그렇게 워커는 문화랑 거래를 하러 갔고 난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근데 워커의 뒤로 아까 사건 현장에서 봤던 그 남도이란 놈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 워커 저놈은 저 어린 놈이 미행하는 것도 못 알아차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 친구는 대체 어떻게 검은 조직이 들어온 걸까 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다. 난 한숨을 쉬며 그 남도이란 놈에게 다가갔고 그 놈은 자신이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열심히 워커와 문어의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나는 어머 뭘 찍으시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하며 3단봉으로 남도일의 머리를 후려쳤고 그 일격으로 남도일은 쓰러져 버렸다. 이 소리 때문에 워커도 이곳으로 왔고 나는 어차피 얘는 놔두면 우리를 귀찮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조직에서 개발하고 있는 아포톡신 4869라는 맹독을 먹여가지고 이놈을 죽이기로 했다. 난 그렇게 주인공 한 명을 죽였다. 이유는 터무니없었다. 우리 거래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내가 지 주인공이라고 안 죽일 줄 알았나 보지. 2000년 3월 1일 뭔가 세기가 바뀌고 계절도 몇 번이나 바뀐 것 같지만 아직 3개월도 안 흘렀다. 그동안 조직엔 여러 일이 있었다. 조직 내 실험실에서 일하는 쉘이라는 조직원이 언니인 미야노 아케미가 조직을 동생과 함께 빠져나가려고 돈을 준비해왔다가 살해를 당했고 그 사실에 충격을 받은 쉘이가 조직의 명령에 거부하다가 독방에 감금을 당했고 어느 순간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솔직히 이렇게 워라벨 잘 챙겨주는 회사가 없는데 왜 저렇게 이 조직을 나가려고 길을 쓰는지 전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형님거리고 있는 워커를 보고 있자니 회사는 일 때문에 관두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관둘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오늘도 이 멍청한 친구와 같이 다니고 있다. 애가 차도 없어가지고 내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원래는 운전도 내가 했는데 이 친구도 그건 좀 눈치가 보였는지 요새는 가끔 내 차를 운전하기도 한다. 근데 운전하는 게 영 시원찮아가지고 엔간하면 내가 운전한다. 근데 이런 생각까지 하니까 대체 이 새끼는 할 줄 아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 일을 하고 차로 돌아왔는데 차에 뭔가 갈색의 긴 머리카락이 있었고 보니까 도청기와 발신기도 붙어있는 것 같았다. 이 흔적을 보고 난 얼마 전에 조직에서 나간 쉘이가 내 차에 들어왔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배신자를 조만간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베르무트와 피스코가 있던 추모에 쉐리가 나타났다는 보고를 들었고 난 오랜만에 쉐리를 만나러 추모 회장으로 찾아갔다. 일단 나하고 워커는 피스코의 작업실 같은 곳에 찾아갔다. 근데 거긴 피스코는 없고 그냥 노트북 하나만 놓여있었다. 워커는 형님 대체 여긴 뭐죠? 나는 멍청한 소리를 씨부리고 있었고 난 늘 하는 멍청한 소리는 무시한 채 난로 쪽을 봤다. 난 뭔가 저기에 인기척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저기에 쉐리가 숨어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바로 워커와 함께 굴뚝으로 이어지는 지붕으로 갔더니 역시나 쉐리가 작업복을 입은 채로 서 있었다. 난 바로 쉐리에게 총 한 발을 쏴줬고 쉐리에게 어떻게 조직을 탈출한 거냐고 물었다. 하지만 쉐리는 대답하지 않았고 별 수 없이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며 쉐리에게 총을 여러 발 쐈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에게 마취침을 맞게 된다. 나는 마취되는 느낌을 받으며 살짝 주저앉았는데 옆에 있던 워커는 어떡해 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일단 조직에 돌아가면 이 새끼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생각했고 난 일단 마취를 풀어야 하니까 팔에다가 총을 쐈다. 개 아팠지만 일단 마취는 되지 않았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팔을 지혈했다. 이제 정신도 차렸으니 내가 할 일을 해야겠다. 이번에 여기까지 온 건 쉐리를 처단하기 위함도 있지만 여기 있는 피스코를 철회하기 위함도 있었다. 이 알베는 지가 총 쏘는 걸 기지한테 찍혀버려서 내일 신문기사에 대문짝만하게 나게 생겼다. 그래서 난 보스에게 이 부분을 말했고 보스는 그냥 처리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런 명령도 받았으니 난 바로 굴뚝아래로 내려가서 피스코의 작업실로 갔고 바로 피스코를 사살했다. 그렇게 피스코를 사살하고 주변을 살펴봤는데 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아마 쉐리는 이미 도망간 것 같았다. 난 별 수 없이 이곳을 벗어나기로 했고 이 추모 회장에 있던 베르무트라는 조직원도 함께 데리고 가줬다. 일기라서 적는 건데 베르무트는 볼 때마다 예쁜 것 같다. 뭐 저번에 나보고 같이 마티니 만들자는 말을 했었는데 마티니는 술인데 갑자기 양조장 같이 가자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 바빠가지고 안 간다고 했었다. 그 말에 베르무트가 이 새끼 등신인가? 라는 표정을 지었던 것 같은데 아마 내 뒤에 있던 워커를 보고 지은 표정이었겠지? 2000년 월 1. 또 몇 년이 흐른 것 같지만 여전히 6개월도 안 흐른 상태다. 뭔가 처음엔 핸드폰이란 것도 안 쓴 것 같은데 지금은 다들 핸드폰이란 것을 들고 다니고 있다. 요즘은 하루하루 기술이 발전하는 것 같다. 뭐 아무튼 그동안 여러 일이 있었다. 워커가 남도이라는 애를 기억하냐고 물은 적도 있었고 베르무트는 쉐리를 잡을 뻔했지만 실패를 한 것 같았다. 그리고 키로와 함께 임무 수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바람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들어보니까 FBI가 그 병원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 있는 키를 구하기 위해 작전을 시행하기로 한다. 일단 병원에 쿠스다 리쿠미치라는 말단 조직원을 보내놨고 그를 통해 키르가 있는 병원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렇게 병원을 확인한 나는 키르의 병실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 수작을 부려줬다. 그 결과 키르의 병실 위치도 알게 됐다. 이러자 FBI 놈들은 키르를 빼내서 운송하려는 것 같았고 나를 비롯한 조직원들은 그걸 그대로 냅두고 있을 리가 없었다. 조직원들은 키르를 운송하는 것 같은 차들을 따라갔고 키르가 있는 것 같은 차를 찾아낸 뒤 차를 습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키르가 그 차에서 빠져나왔고 키르가 빠져나온 차는 폭발하고 만다. 근데 뭔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얘를 쉽게 찾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분명 FBI에는 이상윤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돌려받는 게 더 이상했다. 갑자기 이상윤이 머리 한 대 세게 맞고 지능이 워커 수준으로 가지 않는 이상 이건 분명 키르가 이상윤이랑 뭔가 거래를 한 게 분명했다. 그래서 난 키르를 불러다가 추궁을 했고 키르에게 이 의심을 풀고 싶다면 이상윤을 죽이라고 말했다. 근데 의외로 키르는 알겠다고 말했고 난 키르의 몸에 카메라를 달고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다. 그렇게 키르가 이상윤을 죽이는 날이 왔고 먼 거리에서 모니터를 보며 이상윤과 키르의 모습을 봤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키르는 진짜로 이상윤을 죽였고 이상윤의 시체가 있던 차는 폭발함에 연소했다. 난 키르를 괜히 의심했다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그렇게 차를 타고 가던 중 옆에 있던 워커가 형님 출출한데 밥이라도 먹고 가시죠 라는 말을 했고 난 기분이 좋았으니 그러자고 뭘 먹고 싶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워커는 파인애플 피자에 후식으로는 민트초코 어떠십니까? 라는 말을 했다. 이제 보니까 의심해야 할 건 키르가 아니라 내 옆에서 개소리를 씨부리고 있는 이 무능한 놈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가끔씩 일기를 쓰고 있긴 했는데 요즘 조직 내에 쥐새끼가 많아지고 조직 내에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도 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일기 쓸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언제 또 일기를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끊어야겠다. 아마 다음 일기를 쓴다면 워커를 사살한 일기이지 않을까 싶다. 1981년 5월 1일 난 드디어 튤립반에서 벚꽃반을 올라갔다. 아 참고로 지금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이긴 하지만 난 정보라. 일본어론 스즈키 소노코 대재벌그룹 스즈키 가문 딸이다. 여자 성우를 구할 인맥이 없어서 그냥 원래 내 목소리를 하는 중이니 양해 바란다. 아무튼 난 내 소중한 친구인 미라니와 작년에 이어서 같은 반이 됐다. 이번에에도 미라니와 같이 유치원 생활을 할 생각에 매우 기분이 좋아졌고 기쁜 마음으로 유치원에 갔다. 갔더니만 처음 본 애들도 몇몇 있었고 그 사이에 크고 오람한 뿔을 가진 미라니도 있었다. 사실 나 스즈키 그룹의 딸이라 좀 거만해진 적이 있었는데 이 미라니 덕분에 그 병이 나았었다. 이 나은 과정이 좀 드라마틱한데 한 번은 미라니가 어린이집에 있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뛰어가다가 벽에 부딪히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부딪히면 보통은 애가 넘어지고 울어야 정상인데 미라니 경우에는 그 벽이 부서지고 미라니는 아무런 이상 없이 화장실을 간 적이 있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장면을 나 혼자만 봤고 선생님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라며 웅성거린 적이 있었다. 그런 장면을 보고 난 뒤 난 미라니한테만은 부잣집 아가씨가 아니라 평범한 소녀로 보여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 괜히 거만하게 굴다가 한 대 맞으면 신체가 부서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난 미라니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미라니의 이름표가 내 거랑 좀 다른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미라니한테 너 건 왜 이런 거냐고 물었는데 미라니는 지 이름표가 아빠 때문에 박살나서 엄마가 다시 만들어준 덕분에 이런 거라고 말해줬다. 미라니 엄마는 이런 것도 만들 줄 알고 되게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남자애들이 나타나더니 미라니 이름표를 조롱하기 시작했고 미라니의 이름표를 뺏기까지 했다. 난 얘네가 미친 건가라는 생각을 했다. 난 아직 미라니가 빡친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런 애가 빡치면 나한테까지 불똥이 튈 것 같아서 내 선에서 이 남자애들을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난 미라니가 나서기도 전에
때문에 그 남자애들을 반 죽여놨고 그 남자애들에게서 미라니의 이름표를 뺏어가줬다. 하지만 이름표는 많이 망가진 상태였고 그걸 보자 미라니 눈에선 눈물이 곧 나올 것 같았다. 난 7살 인생 후회는 없다 라고 생각하며 죽음을 준비했다. 하지만 미라니는 다행히도 웃으며 괜찮다고 말해줬고 난 아직 죽을 때는 아닌갑다 라고 생각을 했다. 조금 뒤 낮잠 시간이 왔고 난 누워서 잠을 자려고 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미라니가 울면서 아까 구겨졌던 이름표를 다시 만드는 것 같았다. 난 옆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저분을 어떻게 케어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못 보던 남자애가 미라니 근처로 오더니 미라니가 만들고 있는 게 뭔지 추리해내고 자신도 그 이름표를 만들어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 난 그 친구의 추리가 신기해서 감탄하면서 일어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낮잠 자고 있던 다른 애들도 그 친구의 추리에 놀람이 일어났다. 다 자는 줄 알았는데 다 같이 일어난 거 보면 쟤네도 미라니의 눈치를 보고 있던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봤다. 아무튼 그 추리력 좋은 남자의 이름은 남도일이었다. 1994년 5월 1일 13년 전은 나와 미라니 둘이서 제일 친한 친구였다면 지금은 어린 시절부터 추리력이 남달랐던 남도일이란 친구가 합쳐 3명이서 같이 다니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도일이도 미라니의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알게 됐고 미라니를 조심히 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괜히 미라니한테 시비 터는 인간이 있으면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그 인간을 우리 선에서 조지곤 했다. 그런데 이런 나날이 많아지다 보니 우리보다 강한 사람이 생기면 우리가 미라니를 지킬 수가 없으니 미라니에게 조심스럽게 가라데를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제안을 했다. 미라니는 처음에 좀 망설임인가 싶더니 제일 친한 친구들 2명이 부탁이니까 한번 배워보겠단 말을 했다. 그 덕분에 미라니는 자신에게 시비 터는 사람들을 힘 조절을 해가며 제압하기 시작했고 나와 도일이는 나설 일이 적어져서 매우 만족했다. 아무튼 그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고 어제는 미라니와 도일이가 트로피컬랜드에 가서 데이트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둘이 중학생 때부터 뭔가 그렇고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했는데 단둘이 놀이공원에 간 걸 보니 드디어 둘이 사귀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끼리 사귀게 돼서 매우 기분이 좋긴 했지만 난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렇게 된 이상 대재벌 스즈키 그룹의 딸인 정보라도 연애를 시작해야 될 것 같다. 이제 내일부터 잘생긴 남자를 찾아다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다. 아무튼 어제 미란이랑 도일이 둘이서 놀이공원에 갔다 왔으니 둘이 최소 사귀기라도 하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해봤다. 근데 오늘 미란이랑 만나서 썰을 들어봤는데 도일이랑 놀이공원을 가긴 했지만 도일이는 놀이공원 가서 하루 종일 홈즈 얘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도일이가 사건을 해결하고 집에 가던 중 갑자기 미란이를 버리고 떠나버리더니 집에도 안 돌아온 것 같아서 걱정돼가지고 도일이 집에 가봤더니 도일이 집에 도일이는 없고 박사님이랑 코난이라는 이상한 꼬마애만 있었다고 한다. 박사님에게 들어보니 도일이는 해결할 사건이 많아져서 잠시 떠났고 그 코난이랑 꼬맹이를 미란이 보고 맡아달라고 해서 지금은 그 코난이랑 꼬맹이랑 같이 살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난 이게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 이걸 현대식으로 바꿔본다면 공대에 생긴 남자애가 썸녀랑 놀이공원 데이트 가서 하루 종일 놀리게 하다가 갑자기 놀이기구가 고장이 났고 그냥 고장난 걸 냅두고 가면 될 걸 굳이 남자애가 나서서 그 놀이기구 고장난 걸 수리해준 다음 여자애랑 집에 같이 가다가 여자애 냅두고 혼자 집에 갔단 말이 되는 거다. 그런데 이 답없는 남자애를 걱정한 여자애가 남자애 집까지 찾아갔다가 남자애 사촌 같은 애를 집에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다는 거다. 이건 미란이가 부처가 아닐까 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그리고 도일이 놈도 미란이랑 같이 생활한 지 오래돼서 미란이의 포악함을 까먹은 것 같았다. 난 도일이가 돌아오면 정신교육을 다시 해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1999년 5월 1일 뭔가 날짜상 5년이 지난 것 같아서 1999년이라고 적었는데 아직 우리의 시간대는 2개월도 안 흘렀다. 시간이 느리게 하는 거니까 개꿀이라고 생각해야겠다. 아무튼 오늘 난 미란이랑 바다에 가기로 했다. 원래라면 도일이도 함께 갔겠지만 도일이는 아직 미란이를 버려두고 돌아오지 않았다. 이 친구 돌아오면 대체 미란이의 폭행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자리를 오래 비워두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도일이 대신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미란이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코난이라는 놈도 같이 왔다.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가 미란이랑 자주 같이 다니던데 약간 미란이가 도일이 대용으로 쓰는 것 같아 보인다. 난 근데 얘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다. 지 나이 또래 애들처럼 귀엽진 않고 되게 재수가 없다. 약간 도일이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다. 아무튼 오늘 바다에 온 건 바다에서 놀기 위함도 있지만 이 바다 근처에서 잘생긴 남자를 나의 남자친구로 만들기 위함도 있었다. 그래서 존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다가오더니 나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말을 걸었다. 난 되게 기대하면서 대답을 했는데 문득 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미란이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난 미란이를 떠넘기며 얘한테 관심 있는 거죠 라는 말을 했다. 근데 그 남자는 미란이가 아닌 나한테 관심 있단 말을 했다. 난 개설레버렸고 바로 그 남자와 함께 바다 근처에 있던 어떤 가게로 들어가서 얘기를 나눴다. 근데 그 가게에 적은 남자가 좀 무례한 것 같았고 난 저런 덩치만 크고 예의 없는 남자는 개별로라고 생각했다. 아무튼 난 그 잘생긴 남자랑 재밌게 얘기를 나눴고 이번 여름바다 여행은 대성공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었다. 이번 여행 내내 누군가가 내 목숨을 노려왔고 미란이와 코나의 도움이 없었다면 난 몇 번은 죽을 뻔했다. 그런 위기를 겪고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경찰서로 가던 중에도 누군가가 날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코난과 미란이 그리고 나와 그 잘생긴 남자 이 두 조로 나뉘어서 그 쫓아오던 남자를 따돌리기로 한다. 난 그래도 이 남자가 날 지켜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는 나와 둘만 남게 되자 돌변을 했고 그 남자는 날 죽이려고 했다. 난 드디어 날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남자마저 날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에 절망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가게에서 봤던 덩치 큰 남자가 날 죽이려고 했던 남자를 제압해줬고 날 구해줬다. 조금 늦게 온 미란이가 말하길 이 남자는 가라데의 왕자 쿄고쿠 마코토, 한국어로는 오경부라 불린 남자라고 했다. 그 남자는 미란이를 응원하러 온 나에게 반했었고 그래서 나를 수상한 눈빛으로 보던 그 남자가 의심스러워서 쫓아오던 중 이렇게 나를 구하게 된 거라고 말해줬다. 나도 몰랐는데 예의 바른 덩치 큰 남자가 나의 이상형이란 걸 깨닫게 됐다. 2010년 5월
거의 20년이 흐른 것 같지만 아직도 4개월이 안 흘렀다. 이 정도면 같은 하루가 반복된다고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무튼 4개월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도일이가 잠시 돌아온 적도 있었고 오경구가 날 구하기 위해 50대 1로 싸운 적도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됐다. 4개월이면 기술이 발전하기 충분한 시간인 것 같다. 아무튼 난 오경구랑 꽤 진지한 사이가 되었고 오경구를 우리 부모님한테 소개까지 했다. 참고로 원래는 경구 오빠라고 불러야지만 내가 오빠라는 소리를 하는 건 너무 징그러울 것 같으니 일기에서는 그냥 오경구라고 부르겠다. 아무튼 오경구를 부모님한테 소개를 해봤는데 아빠는 별 생각 없어 보였지만 엄마 쪽은 뭔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던 와중 키드님이 지로키치 삼촌의 보석을 훔치겠다는 예고장을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고 난 신나서 드디어 키드님이 오신다는 말을 했다. 근데 이 말을 오경구가 들은 것 같았고 나중에 들어보니 오경구가 직접 지로키치 삼촌을 찾아가가지고는 본인이 키드가 훔치려는 보석을 지키겠다는 말을 한 것 같았다. 난 뭔가 이 상황이 나를 두고 두 남자가 싸우는 로맨틱한 상황이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아무튼 이런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창문으로 키드님이 나타나셨다. 내가 키드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뵀다니 너무나 행복했다. 키드님은 나에게 내기를 하나 하자고 했고 그 내기의 내용은 오경구가 보라로 변장한 키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었다. 난 당연히 오경구라면 자신을 알아볼 거라고 생각해서 내기에 응했고 키드에게는 오경구를 다치지 않게 해달란 말을 했다. 그 말을 듣고 난 뒤 키드는 바로 사라졌고 난 생각해보니 키드님한테 오경구가 무력으로는 인간 이외의 존재니까 조심하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말을 안 했다는 걸 깨달았다. 에이 근데 설마 오경구가 데이서 키드을 부숴서 날아가지고 키드님을 쫓아가기라도 하겠어. 아무튼 이런 내기를 한 뒤 난 키드님의 작전대로 키드님에게 나의 옷을 넘겨줬고 키드님은 나인 척하며 보석을 훔치려고 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 오경구는 키드님이 변장한 걸 알아봤고 결국 보석을 지켜냈다고 했다. 난 오경구가 날 너무 좋아해서 키드님이 변장한 걸 바로 알아본 거구나 라고 생각했고 어떻게 키드님이 가짜인 걸 알았냐고 물어봤다. 난 아마 뭔가 내가 더 러블리해서 알아본 거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경구는 손가락 길이가 차이가 있어서 알아봤다고 말했다. 굳이 그게 사실이라 해도 그냥 원래 보라가 더 사랑스러워서 아닌 거 알아봤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오경구 이 새끼 T인 것 같다. 아마 다음 일기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쓴다면 2020년대의 일기를 쓸 것 같다. 1984년 10월 옆집에 살고 있는 꼬마애가 뭔 암호를 풀어야 된다면서 나보고 운전하라고 말한다. 이 건방진 꼬마의 이름은 남도일. 옆집에 살고 있는 유명소설가의 아들이다. 이 유명소설가와는 이웃이 된 지 꽤 된 편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온다고 했을 때는 뭔가 연예인이 옆집으로 오는 그런 느낌이라 되게 기분이 좋았다. 근데 막상 그 소설가 양반이 오고 나니까 좀 귀찮은 점이 많아졌다. 웬만하면 그 소설가는 집에 박혀가지고 원고만 하는데 가끔씩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뭐 재밌는 일 없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몇 번은 친척이 남긴 암호 같은 걸 보여주면서 풀 수 있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때마다 눈이 빛나면서 암호를 풀기 시작하더니 조금 뒤 암호를 다 풀고 나서는 이런 암호 더 없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한동안 발명이 아니라 저 인간을 만족시킬 암호를 개발해야 하는 암호 개발자가 되어버렸다. 이 덕분에 나는 학교에서 꽤 유망한 발명가였는데 저 소설가 놈을 만족시키기 위한 암호 개발을 하며 점점 잊혀져갔고 지금은 쓰잘데기 없는 발명품이나 만들어내는 퇴물이 되어버렸다. 그렇다고 불만이 있냐고 묻는다면 없다라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소설가 양반의 암호 기계가 된 후로 가끔씩 저 소설가 양반이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며 여러가지를 챙겨주는데 그것들이 하나같이 엄청난 것들 뿐이어서 발명 안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았으니 그 소설가에서 태어난 아들도 자연스레 내가 가끔 맡아주는 경우가 생겼는데 요즘 들어 이놈이 뭔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탐정흉내를 내려고 한다. 옛날에는 뭐 머리에 뿔 달린 여자애랑 꽤 또래 애들처럼 놀더니 요즘 들어 머리가 커져가지고 어른이 척하려는 행동이 보인다. 그래서 뭐라 해주고 싶었지만 그분의 아드님이시니 함부로 대하기가 어렵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정말 건방지게 나보고 운전을 하라고 했지만 주인님의 아드님이시니까 그 말대로 해주기로 한다. 이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미란이랑 같이 늦은 밤 초등학교에 갔다가 어떤 괴한을 만났고 그 괴한이 사실 도일의 동생이었는데 그 동생이 도일에게 수수께끼를 내줘서 그걸 풀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무슨 미친 소린가 싶다. 하지만 도련님이 그러시다고 하니 그냥 같이 암호를 풀어주는 척하기로 한다. 덕분에 나는 도련님과 도련님의 친구인 코뿔소와 함께 일본 여러 곳을 다니기 시작했다. 중간중간 도련님이 모르는 한자가 나오면 읽어주기도 하고 같이 수수께끼도 풀어주다 보니 거의 해가 지고 있었다. 슬슬 도련님하고 미란이를 집으로 데려다줘야 될 것 같은데 도련님은 아직 수수께끼를 풀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그렇게 하던 중 어떤 옥상에 다다랐고 그 옥상에서 마지막 암호로 보이는 종이를 찾게 되었다. 도련님은 그 암호를 해석해보니 서쪽을 보라 라는 말로 해석을 했고 그쪽을 봤더니만 아름다운 노을이 보였다. 아마 그 수수께끼를 내준 사람은 이 노을을 보여주기 위해 그 수수께끼를 내준 것 같았다. 그 노을을 보며 도련님과 미란이는 감상에 빠진 것 같아 보였고 도일이가 어른인 척하면서 멀어졌던 둘 사이도 이번 모험 덕분에 다시 회복된 느낌이었다. 저번에 들어보니까 미란이 부모님이 경찰에다가 변호사라고 했으니 우리 도련님이랑 교제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1994년 5월 한 10년 전쯤 주인님의 아드님께서 야생의 코뿔소와 교제할 것 같다는 식으로 말했었는데 우리 도련님은 집에서 공부만 했는지 연애는 아직 젬병인 것 같았다. 아직도 둘은 사귀지도 않고 썸만 타고 있다. 내가 도련님만은 나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해서 내 경험담을 얘기해줬는데도 우리 도련님께서는 그냥 듣고 흘렸던 것 같다. 진짜 주인님 아드님만 아니었어도 엉덩이 한 대 걷어찼을 것 같다. 아무튼 오늘도 그저 똑같은 하루라고 생각했는데 도련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놀이공원에 간다는 말을 했다. 난 설마 미란이랑 가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도일이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난 드디어 도련님께서 여자친구를 만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련님에게 음흉한 미소를 지어고 했는데 도련님은 등신 보듯이 날 쳐다봐서 좀 기분이 나빴다. 아무튼 그렇게 도련님은 데이트를 하러 나갔고 난 이번에 도련님이
돌아오실 때 둘이서 돌아오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늘 하던 발명을 하기 시작했다. 오늘 내가 개발하려는 건 로켓 추진기인데 이것만 있으면 개인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차를 타고 다니며 발생했던 교통체증 같은 것이 확실히 사라질 게 분명하다. 만약 이 로켓이 상용화된다면 난 엄청난 부자가 될 게 분명하다. 그렇게 된다면 난 주인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니까 주인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난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나부터 먼저 시험해보자는 마인드로 로켓을 타봤는데 이게 방향키가 말을 안 들어서 공중으로 안 가고 우리 집의 벽을 뚫어버렸다. 또 개망한 것 같다. 관광지로 밖으로 나와보니 이미 해는 져 있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 시간이면 아마 도련님이 코뿔소와 데이트를 마쳤을 것 같았다. 분명히 내가 올 때 후기 가지고 오라고 말을 했었는데 안 가지고 온 걸 보니 데이트가 망했거나 아니면 아직 집에 안 들어왔다는 거다. 전자의 경우는 도련님이 등신이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만약 후자의 경우면 어린 놈의 자식들이 감히 이 늦은 시간까지 있는 거니까 혼을 내야 될 상황 같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 갑자기 어떤 꼬맹이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 꼬맹이는 지 몸 사이즈보다 큰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다. 난 묘하게 이렇게 생긴 꼬맹이를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중 그 꼬맹이는 자신이 남도이라고 말을 했다. 아 맞다, 뭔가 이 꼬맹이 도련님이랑 닮은 것 같다. 근데 우리 도련님은 고등학생이신데 왜 이 꼬마는 본인이 남도이라고 사칭을 하는 걸까? 매우 수상한 꼬맹이다. 난 의심부터 했는데 이 꼬맹이 내 엉덩이에 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건 우리 도련님만 아시는 비밀인데 도련님의 입이 가벼우신 것 같다. 난 이 수상한 꼬맹이를 경찰서에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꼬맹이는 오늘 내 일과를 다 얘기해줬다. 그리고 그 일과라는 건 내 몸에 묻은 것들을 토대로 추리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매우 재수없는 표정을 지었는데 표정이 우리 도련님이랑 매우 흡사했다. 난 그제서야 이 꼬맹이가 도련님이란 걸 확신했고 도련님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듣게 됐다. 난 모든 사건을 들은 뒤 도련님에게 이 일에 관한 건 아무도 몰라야 한다고 말을 했다. 괜히 도련님이 살아있는 게 도련님을 이렇게 만든 놈들의 귀에 들어갔다가 그 놈들이 도련님과 도련님의 지인까지 다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도련님 얘기 듣고 쫄아서 한 말이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던 중 갑자기 미란이가 들어왔고 당황한 도련님께서 책상 뒤로 숨으셨다. 하지만 미란이는 견문세계 패기를 단련한 덕분에 사람이 기척을 예민하게 알아챌 수 있었고 어설프게 숨은 도련님쯤은 금방 찾을 수가 있었다. 미란이는 도련님에게 다가와서 이름이 뭐냐 물었고 도련님은 에도가와 코난이라고 이름을 말했다. 개촌스러운 이름이다. 진심으로 저 이름으로 살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대로 가다간 독신 내가 어려진 도련님까지 돌봐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 난 바로 귀찮은 도련님을 미란이한테 맡겨버리자는 생각을 했고 미란이에게 그럴듯한 변명을 대며 도련님을 맡아달라고 말했다. 다행히 미란이는 도련님을 맡아주기로 했고 귀찮은 짐작은 그렇게 양도됐다. 1999년 10월 1일 도련님이 어려진 후로 많은 일이 있었다. 도련님은 어려진 다음 뭔가 불편한 일이 있다 싶으면 나한테 찾아와서 좀 편리한 도구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약간 도련님은 나를 도라에몽으로 보는 것 같다. 그렇다고 도련님의 부탁을 거부해버리면 나중에 주인님한테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난 최선을 다해서 도련님이 필요할 만한 물건들을 만들어줬다. 도련님이 범인 제압할 수 있게 킥력 증강 슈즈를 달라고 해서 건네줬고 유명한 탐정 아저씨를 재떨이로 머리 후려가지고 기절시킨 것도 양심에 찔리니까 마취총 같은 거 좀 달라고 해서 시계형 마취총도 선물해줬다. 이 물건들을 가끔씩 남용하는 것 같긴 했지만 법의 위에서 놓은 도련님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아무튼 이런 나날을 겪던 중 난 비오는 날 마트 들려서 뭐 좀 사고 오던 중 우리 집 근처에서 쓰러져 있는 어떤 여자아이를 발견했다. 이 여자아이는 뒤에 큰 옷 위에 쓰러져 있었는데 뭔가 지금 비오는 것도 그렇고 큰 옷을 입고 있는 어린아이도 그렇고 도련님이 어려진 그날이 떠올랐다. 아무튼 나는 이 불쌍한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씻겨준 뒤 좀 쉬게 해줬고 이렇게 조금 쉬자 그 아이는 눈을 떴다. 나는 그 아이에게 어쩌다 거기에 쓰러져 있었던 건지를 물어봤다. 그 아이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도련님을 작아지게 만든 조직의 과학자로 일하고 있었고 그 조직을 배신하며 도련님이 먹은 알약과 같은 걸 먹고 몸이 작아진 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남도일의 집을 향해 걷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걸 도련님이 들으면 발작할 것 같다. 일단 난 도련님에게 직접 말을 하라고 했고 도련님도 지금 가명을 쓰고 있으니 너도 가명을 쓰는 게 좋겠다고 말을 했다. 난 그 아이에게 홍장미란 이름을 붙여줬다. 장미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든 것 같았고 난 장미를 위해 초등학교에 입학 수속도 끝마쳐줬다. 그렇게 장미는 다음날 바로 초등학교로 갔다. 난 뭔가 도련님이 장미의 정체를 알게 되면 되게 분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련님이 겁나 씩씩거리면서 장미와 함께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도련님은 저런 수상한 애를 왜 집에 들이냐며 화를 냈다. 아니 근데 여긴 내 집인데 내 맘대로 들이면 안 되는 건가 싶다. 도련님의 폐악질이 점점 선을 넘는 느낌이다. 화가 살짝 났지만 나의 주인님 얼굴을 생각하며 참았다. 난 도련님을 진정시켰고 도련님과 장미는 여러 얘기를 나눴다. 그렇게 둘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았고 도련님은 당분간 장미를 지켜보기로 했다. 난 살짝 도련님이 장미한테 싸가지 없게 굴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도련님은 장미에게 스윗하게 대해줬다. 도련님은 장미에게 네 인생에서 도망가지 말라 라는 말도 해주고 지켜주겠다고 말도 해주는 등 아주 유재 행동만 계속해댔다. 그러다 보니 뭔가 장미도 도련님을 좋아하게 된 느낌이었다. 우리 도련님 썸녀도 있으면서 여사친한테 저렇게 여지를 주다니 저거 지가 잘생긴 거 알아가지고 저러는 게 분명하다. 좀 부러우면서 재수가 없다. 근데 이렇게 되면 도련님은 누구를 선택할지가 좀 궁금하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코뿔소를 선택할까 아니면 자신과 같은 처지인 매드 사이언티스트를 선택할까. 근데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다니 도련님 자식 존나 부럽다. 다음 일기는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다음 일기에선 최근에 도일이 집에 얹혀 살게 된 대학원생 한 명을 소개할까 한다. 오늘의 일기는 일단 여기까지다.
2024년 5월 1일 내 이름은 유미란. 오늘 난 오랜만에 놀이공원에 왔다. 여자인데 나레이션 목소리가 이런건 내가 쓴 대본을 읽어줄 만큼 정신이 나가있으면서 친한 여자가 없어서 그냥 내 목소리로 하게 됐다. 이해 바란다. 아무튼 난 놀이공원에 혼자는 아니고 남도일이란 남자애와 함께 오게 됐다. 이 도일이란 친구는 내 소꿉친구인데 이번에 내가 가라데 대회에서 우승하면 놀이공원에 데려가준다고 해서 같이 오게 됐다. 솔직히 말하자면 놀이공원 가자고 말한 거 반 농담식으로 했던 말인데 우리 도일이 자식 다 컸는지 눈치있게 나랑 놀이공원 데이트를 와줬다. 이걸 잘하면 오늘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멍청한 도일이 새끼 하루종일 놀이공원에서 홈즈 얘기나 처하고 있다. 분명 초반엔 분수도 보여주고 같이 망원 보다가 콜라도 가져다주는 등 좀 스윗한 남사친 모먼트 보여줬는데 긴장이라도 좀 풀렸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홈즈 얘기나 처하고 있다. 개 패고 싶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기로 했다. 그렇게 난 재미없는 홈즈 얘기만 들으면 놀이공원을 돌아다니다가 제트코스터라는 놀이기구를 타러 왔다. 근데 이 홈즈 오타쿠 새끼 갑자기 뭔 얘기하더니 앞에 있던 여자 손을 잡는다. 아니 지금 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의 손을 잡다니. 오늘부로 남도일의 손은 주인을 잃을 것 같다. 난 남도일의 손을 자르려고 했는데 남도일은 손잡은 그 여자의 직업이라던가 습관 등을 캐치해버렸다. 그거 보고 이 새끼 이 여자 스토킹이라도 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손잡은 걸로 이걸 다 알아낸 거라고 한다. 좀 신박한 추리였으니까 손 자를까 했던 건 넘어가기로 한다. 아무튼 우리는 제트코스터에 탔고 타는 순간에도 도일이는 홈즈 얘기를 씹으렸다. 나 솔직히 도일이와 함께 여기 오는 게 너무 설렜는데 이 새끼는 다른 여자 손이나 잡고 옆에서 이상한 얘기나 씹으리는 거에 순간 화가 났다. 그래서 도일이에게 살짝 큰 소리를 쳤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도일이는 습관적으로 가드를 올렸다. 그 모습 보고 좀 내가 많이 팼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화를 누그러뜨리고 도일이한테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설명해줬다. 그 말을 들은 도일이는 살짝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난 그렇게 말한 게 살짝은 부끄러워서 도일이의 손을 살짝 잡고 제트코스터를 탔다. 왠지 이 제트코스터를 타고 나면 너와 도일이의 관계가 좀 더 발전할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이 내 뺨에 느껴졌다. 왜 내 뺨이 따뜻한 거지? 이 의문점이 들은 순간 뒤쪽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옆에 있던 도일이도 경악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제트코스터를 다 타고 돌아와서 보니까 내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목이 잘려 죽었다고 한다. 롤러코스터에서 사람을 죽이다니 정말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은 것 같다. 난 데이트할 기분도 아니라서 그냥 집에 가고 싶었는데 도일이는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정말 여자의 마음 따위 헤아려주지 않는 이 시대의 상남자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난 상남자를 매우 싫어하므로 사건 끝나고 집 갈 때 이 친구를 반으로 찢어놓든가 해야겠다. 이렇게 도일이는 이 사건을 풀기 시작했는데 도일이가 묘하게 계속 같이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던 검은 양복의 남자들과 눈이 마주치는 것 같았다. 솔직히 롤러코스터에 탈 인간들처럼 안 보이기도 했고 저 칙칙한 남자 둘이서 롤러코스터 타고 있었다는 건 매우 수상하긴 하다. 근데 만약 저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면 할 말은 없을 것 같다. 아무튼 도일이는 사건을 해결했는데 사건의 범인은 남자친구에게 환승이별당한 어떤 여자였다. 근데 그 여자가 환승이별당해서 죽이고 싶었다 라는 살해 동기를 대며 울었는데 솔직히 전혀 살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는 아니었지만 나도 남도일이 갑자기 환승하겠다면서 날 버린다면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아서 살짝 공감의 눈물을 흘려줬다. 그렇게 공감의 눈물을 흘리며 놀이공원을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도일이가 갑자기 뭐 할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어딘가로 뛰어갔다. 정말 매너 오지는 것 같다. 그냥 지금 잡아서 족칠까도 생각했는데 저 친구 축구를 해서 그런지 은근히 달리기는 또 빨라가지고 잡기는 힘들 것 같다. 별 수 없이 내일 죽음을 보여주거나 오늘 전화로 2시간 동안 서운한 점을 말하든가 해야겠다. 근데 뭔가 저 도일의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든다. 왜 이런 기분이 느껴지는 걸까? 내가 내일 저 친구를 죽일 거라 그런 걸까? 잘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갔다. 근데 집으로 가면서도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도 도일이의 연락이 없다. 이 친구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집에 도착하면 집에 도착했다고 연락하는 놈인데 오늘은 그러지도 않는다. 이건 얘가 나한테 맞은 지 오래돼가지고 오랜만에 맞고 싶어가지고 이러는 거거나 아니면 진짜로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 난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도일에게 전화를 걸어본 뒤 안 받는 걸 확인하고 도일이 집에 가보기로 했다. 도일이 집에 갔는데 문이 열려 있었다. 이 새끼 그냥 집 왔는데 연락을 안 받았던 것 같아서 굉장히 괘씸하다. 일단 도일이가 있을 것 같은 서재로 갔는데 도일이는 없고 박사님만 있다. 근데 박사님이 묘하게 나를 보고 당황한 것 같았다. 난 박사님에게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박사님은 제대로 대답을 못했고 그러는 사이 책상 쪽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나 서재 쪽으로 가봤고 서재 쪽에는 처음 보는 아이가 있었다. 난 얘가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안아줬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물어봤더니 에도가와 코난이란 말을 했다. 이름이 약간 한글로 치자면 제갈 제이콥 이런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 박사님이 갑자기 이 코난이란 아이를 우리 집에서 맡아달라고 말한다. 이 할배 노망이 난 건가 싶다. 근데 요즘 아빠도 좀 페인같이 살고 엄마는 집을 나간 탓에 혼자서 좀 심심했는데 이런 귀여운 꼬마아이가 있으면 좀 집안이 활기차질 것 같아서 아이를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난 코난과 함께 우리 집으로 가기로 했다. 코난과 함께 걸어가던 중 난 코난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다. 코난은 없다고 대답했다. 보통 전화이면 좋아하는 여자가 한 명쯤 있을 건데 이상하다. 뭔가 부끄러워서 저러는 건가 싶어서 난 좋아하는 애가 있다고 말해줬다. 그래서 코난이 혹시 아까 찾으러 온 도일이 형이 아니냐 라고 물었다. 난 이 꼬맹이가 눈치가 빠르다고 생각하며 맞다고 대답해줬다. 난 도일이가 좋은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줬는데 왜인지 이 꼬맹이가 부끄러워하는 느낌이다. 이상한 놈이다. 그렇게 난 코난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갔고 아빠에게 이 친구를 소개한 뒤 같이 살기 시작했다. 2025년 5월 1일 이 코난이란 아이랑 같이 살게 되면서 뭔가 백수 같던 아빠의 일도 잘 풀리기 시작했고 아빠의 추리력도 묘하게 올라간 것 같아 보였다. 안 좋은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최근 들어 이 도시에 심각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죽어나간다는 것이었다. 설마 코난 때문이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확실히 얘가 우리 집 오고 나서 부쩍 횟수가 늘어난 것 같긴 하다. 아무튼 이렇게 사건도 해결하고 여러
사건을 해결하는 동안 난 뭔가 이 코난이란 아이가 의심스러웠던 일이 많았다. 말도 안 되게 상식이 많다거나 가끔씩 나를 미란이 누나가 아닌 미란이라고 부르면서 뭔가를 지시하는 모습, 그리고 안경을 벗겼을 때 도희가 똑같은 모습 등을 보고 난 이 새끼 남도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하지만 그때마다 의심을 벗어날 만한 건덕지를 만들어줬고 난 그때마다 조금 의심을 풀었지만 완전히 의심을 푼 건 아니었다. 그러던 와중 난 코난이 인성이란 친구와 둘이서 작당하는 모습이라던가 혼자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단서를 모으는 행동을 보고 쟤는 분명히 남도일이다 나는 확신을 했다. 뭔가 이번에도 대놓고 코난에게 너 남도일이지 라는 말을 물어보면 또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서 위기만 벗어나려고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번엔 도일이가 나에게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코난도 나의 입김새를 눈치챈 건지 뭔가 나한테 묘한 거리감을 느낀 것 같았다. 그러던 와중 코난이 탐정단 아이들이랑 캠핑을 갔다가 총에 맞아서 응급실에 오는 상황이 벌어졌다. 난 도일이가 너무 걱정돼서 바로 병원으로 왔다. 근데 병원에서 코난 혈액형의 피가 모자라다는 말을 했다. 근데 난 코난이 아니 도일이가 나와 같은 혈액형이란 걸 알고 있었고 당당하게 내가 이 아이와 같은 혈액형이니까 수혈을 해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코난은 수혈을 받고 수술은 잘 끝나게 됐다. 아마 내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수혈을 한 걸 보면 코난도 내가 자신의 정체를 알 거라고 생각할 거다. 조만간 학교 축제인데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자신의 정체를 말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그렇게 며칠 뒤 학교 축제날이 되었다. 난 연극 보러 오는 사람들이 적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살짝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보러 왔다. 보니까 오사카에 있는 가영이도 보러 온 것 같았고 잘 확인해보니 옛날 친구들이랑 동네 사람들까지 다 온 것 같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코난도 역시나 와 있었다. 코난은 감기에 걸려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나랑 대화 몇 마디 나누더니 관객석으로 갔다. 난 코난이 잘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조금 뒤 공연은 시작됐다. 공연이 시작되고 조금 뒤 남자 주인공 역할인 양호 선생님이 등장했는데 대본대로 안 하고 갑자기 나를 안았다. 이 선생님 미친 건가 싶었는데 보라가 그대로 하라고 말을 한다. 난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관객석에서 누군가가 쓰러졌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그래 생각해보니까 코난이 여기 와 있었지.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자 경찰들이 왔고 경찰들은 이 사건을 자살 사건으로 마무리하려는 것 같았다. 근데 흑기사 옷을 입은 선생님이 아니 선생님이었어야 했던 인물이 자살 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라고 말을 했다. 그 말을 하고 흑기사는 가면을 벗었는데 가면을 벗은 얼굴은 놀랍게도 도일이었다. 난 분명 코난이 도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 공간에 도일과 코난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난 심각하게 당황하고 있었는데 도일이는 내게 다가와서 나중에 할 말이 있다고 말한 뒤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해결해버렸다. 난 드디어 도일이와 함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도일이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렸다가 겨우 양호실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못 보던 사이에 도일이가 체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다. 내일부터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던가 해야겠다. 아무튼 난 오랜만에 도일이와 함께 등교를 했고 도일이는 등교를 하며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오늘 어떤 레스토랑으로 나오란 말을 했다. 난 할 말이 뭘지 기대하며 도일이와 함께 레스토랑에 갔고 도일이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레스토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코난이랑 도일이랑 닮은 것끼리 쌍으로 사건을 몰고 다니는 것 같다. 그리고 비명소리가 들리자 도일이는 뭔가 사건 해결하러 가고 싶은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난 어차피 도일이가 이렇게 돌아왔으니 시간도 많겠다 그냥 다녀오라고 말을 했다. 도일이는 신나서 사건 해결하러 갔고 뭔가 그 뒷모습을 보면 놀이공원 갔을 때의 도일이 뒷모습이 생각나는 건 착각일 거라고 믿었다. 난 도일이의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일이는 안 오고 코난이 달려왔다. 코난이 말하길 도일이는 갑자기 사건이 생겨버려서 뛰어가 버렸다고 말을 해줬다. 난 도일이 이 새끼가 또 날 버린 거구나. 이건 목을 잘라버린 걸로도 속죄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죽이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코난이 세상 불쌍한 얼굴로 도일이가 죽어도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난 잘못한 게 코난이 아니라 그 남도일 새끼인데 애 앞에서 이러는 게 맞나 싶었다. 그래서 난 그 말에 기분을 풀고 코난과 디저트를 먹은 뒤 레스토랑을 나갔다. 언젠가 남도일이 돌아온다면 반으로 찢어버리던가 해야겠다. 이번 일기는 일단 여기까지 써야겠다. 뭔가 이 일기 컨텐츠는 과거가 잘 안 밝혀진 캐릭터들로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엔 어쩌다 보니까 미란이로 해버렸습니다. 언젠가 미란이와 도일이에서 사는 자세하게 영상으로 만들고 싶으니 이번 일기 영상은 그것의 맛보기 플러스 병맛을 섞은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